반갑습니다. 저는 정의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김병원입니다. 이렇게 날씨가 굉장히 더운 오후인데 많이들 오셔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자리에 초청을 해드려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마 6개월 전에 이 자리인가? 이 건물에서 그림들이 한번 얘기를 했던 적이 있을 텐데 그때만 해도 이제 저도 아직까지는 덜 익숙한 상태였고 우리 사회가 그린 뉴딜에 대해서 아직 얘기할 준비가 서로 좀 덜 된 상태에서 얘기를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굉장히 그린 뉴딜이 더 많이 얘기되고 있고 아마도 다음 주 월요일에 현재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부고 때문에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을 터인데 아직까지는 변경된다는 소식이 없는 걸 보면 다음 주 월요일날 한국판 뉴딜 정책을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다고 예고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그때 되면 한국판 뉴딜의 한 꼭지로 지금 이제 그림들이 잡혀 있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그린 뉴딜이 향후 몇 년 동안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이제 확정된 안이 나올 것 같아요. 그때 보면 아마도 조금 더 사회적으로 그린 뉴딜이 더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그린 뉴딜에 관해서는 1시간 정도 최근의 상황들이나 이런 거하고 좀 연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린 뉴딜도 그렇고 최근에는 무슨 얘기를 꺼내려면 코로나 얘기를 비켜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얘기부터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여기 숫자는 6월 말 기준입니다. 벌써 열흘 전인데 열흘 전에 코로나19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사망하신 분들의 누적수가 5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 그래프를 대략 이제 따라가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원래는 올해 상반기가 지나면 그러니까 6월이 지나고 7월이 오면 코로나 이 전염병이 이제 어느 정도 진정이 될 거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했습니다. 3월 달까지만 생각했고 그래서 흔히들 이제 포스트 코로나다 이런 이야기들 우리 이제 신문에서 보잖아요. 코로나 이후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얘기들을 꽤 많이 나왔는데 현재 상태만 놓고 보면 올해 안에 포스트 코로나를 여러분들이 볼 가능성은 없습니다. 코로나는 올해 계속된다 이렇게들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고 심지어는 내년 상반기라고 해서 코로나가 진정되겠냐 여기에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올해 가을철 정도에 한 번 더 감기와 함께 코로나가 재확산될 것 같다 이런 이제 예측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내년 상반기에도 또 한 번 유행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걸 보면 당분간 코로나가 이제 진정될 거다 이런 예측을 하는 거는 무망해 보입니다. 현재로는 무망해 보이고 특히 이제 이 숫자 중에 최근에는 이 남북미 쪽 그러니까 북미 쪽의 미국과 그리고 남미 쪽의 브라질이 거의 압도적인 숫자를 차지하고 있고 거기뿐만 아니라 이제 인도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이런 큰 나라들의 이 전염 속도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심지어는 뭐 최근에 미국은 하루 확진자가 5만 명을 넘고 있고 그러니까 브라질조차도 하루 확진자가 거의 5만 명이 육박해서 두 나라만 합쳐도 하루에 10만 명씩 새로 확진자가 생기는 정도로 굉장히 상황이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2020년 이제 절반을 넘겼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19는 올해 끝까지 간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시간 감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그래프는 뭐 경제학자들이 이제 많이 쓰는 그래프인데 복잡하게 생각하실 건 없고 위쪽에는 코로나 감염 환자가 늘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감염 환자가 한쪽에서 늘어나고 있고 또 밑에 쪽에는 경제가 망가지는 정도를 나타내는 건데 옛날에 우리 사스나 메르스하고 달리 이 코로나19가 가지고 있는
이게 딜레마, 정책을 할 때 딜레마는 뭐냐면 코로나19를 억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감염을 좀 억제하고 국민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서 봉쇄를 하고 거리두기를 하게 되면 이 밑에 경제가 망가지게 되고, 그러니까 활동을 안 하니까 소비도 못하고 그래서 경제가 망가지게 되고, 반대로 경제를 살리자고 봉쇄를 좀 풀고 거리두기를 완화하면 곧바로 감염이 전파가 돼서 국민 건강이 위험해지는 이제 이런 어떤 선택을 할 거냐, 국민 건강을 더 지켜주기 위해서 봉쇄를 더 강화시킬 거냐, 아니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걸 풀 거냐, 이제 이런 선택을 매 나라가, 우리나라 포함해서 매 순간 계속 이제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렇게 경제냐, 보건이냐, 이제 이 상황에 매일 선택의 기로에 부딪히는 상황이 정책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어려움을 만들어내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옛날처럼 보건만 신경 쓰면 된다 이런 상황하고는 많이 다른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그래프는 그냥 쭉 100년 동안의 세계경제 그래프인데, 최근에 한 5, 60년대만 보더라도 이 파란색이 이 기준선 위에다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세계경제 성장률인데, 세계경제가 발전하지 못하고 후퇴하는 경우는 무지무지 100년 동안을 봐도 예외적입니다. 왜냐하면 선진국이 경제가 후퇴하면 개발도상국에서 경제가 성장하게 되고, 개발도상국이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면 선진국이 성장하게 되고, 이래서 세계 평균으로는 늘 성장하거든요. 근데 세계 평균이 전부 다 경제가 뒤로 후퇴하는 케이스는 굉장히 드문 예인데, 올해가 이제 그런 예가 되는 거예요. 올해가 이렇게 경제가 100년 동안 거의 있지 않았을 정도로 세계 경제 전체가 후퇴하는 상황이 만들어져서, 우리나라 안에서 경제가 안 되면 수출이라도 잘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그럴 정도로 코로나19가 우리는 잘 못 느끼지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제 기후 쪽으로 조금 넘어가 보면, 여기 제가 이 색칠한 전염병이 있는데, 이 그래프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올해 1월 달에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법한 이제 다보스 포럼이라는 세계 부자들 클럽 모임을 늘 연초에 스위스에서 하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이제 오피니언 리더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이 인류가 이 직면할 위험들이 뭐가 있는지를 이제 투표하라고 해서, 투표하는 걸 뭐 하는 겁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그래서 이 왼쪽으로,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발생 가능성이 높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충격이 큰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전염병이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전염병은 발생 가능성으로 보면 그렇게 높지 않았고, 근데 일단 발생하면 충격은 이제 여기서 계산해야 되니까 상대적으로 높은 축에 끼는 게 전염병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이 전염병보다 발생 가능성도 훨씬 높고 충격도 훨씬 큰 거 1, 2, 3, 4, 5등을 추려내면 그게 다 기후위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기 녹색으로 표현된 건데요. 극단적 기후라든지 정부의 기후 실패라든지 자연재해나 생물다양성 소실이나 그 다음에 인간이 유발한 환경재앙이나 이제 이런 상황들이 발생 가능성도 전염병보다 훨씬 높고, 한 번 발생하면 우리한테 주는 충격도 훨씬 큰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충격도 그렇게 크지 않고 발생 가능성도 높지 않았던 전염병은 발생했고, 일단 그 다음에 그 충격이 앞서 보여드린 대로 전 세계의 경제를 뒤로 후퇴시킬 만큼 엄청나게 큰 충격을 줬으니, 기후위기와 연관된 것들이 한 번 발생했을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냐, 이런 이제 문제를 던져주는 거죠, 우리한테 숙제를. 이 대목에서 요점은 뭐냐면, 전염병은 전염병이고 기후위기는 기후위기다. 그래서 전염병보다 기후위기가 더 무섭다, 이런 스토리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맡고 있는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 기후위기로 인해서 발생된 측면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19라는 신종전염병이
박쥐로부터 전염된 것 같다. 근데 그게 새삼스럽게 지금 전염된 거는 전 같으면 숲속에 있었던 박쥐를 인간이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딪힐 수가 없기 때문에 전염되지 않았는데, 산림 파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전에는 인간과 만날 수 없는 동물들과 인간이 부딪히면서 그들로부터 면역되지 않은, 인간한테 면역되지 않은 새로운 종류의 바이러스에 사람들이 감염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심지어 지구 온도, 평균 온도가 0.5도나 1도만 올라도 열대 지방에서 유행하던 감염병들이 위도 20도, 30도까지 위로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넓게 퍼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객관적으로 증명이 됐고, 사실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제 생각에는 한 70년대 말, 80년대 어느 시점쯤 가면 여기 이제 연배가 되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기억이 나실 터인데, 한참 초등학교 때 예방접종, 잔티푸스, 콜레라 이런 거 맞다가 어느 순간부터 맞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1980년쯤 되면 인류가 이제 백신 개발이나 예방약의 발전으로 인해서 더 이상 잔티푸스나 콜레라나 이런 따위의 이 전염병으로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왔다. 그리고 워낙 이제 예방주사나 이런 것들이 접종이 활발해지면서 천연두나 이런 거는 이제 지구상에서 없어진 것 같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거든요. 그리고 대신에 인류가 앞으로는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이제 선진국형 만성 질환 때문에 고생하게 될 거다, 이런 예측들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90년대가 넘어가면서 미국의 일부 슬럼가에서 콜레라가 재발하는 등 90년대부터 의외로 전염병들이 다시 부활하는가 하면 2000년대 가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제 사스나 메르스나 에볼라나 이런 이른바 신종 전염병들이 21세기에 다시 유행을 하게 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면서 다 잡힌 줄 알았던, 인류가 정복한 줄 알았던 전염병들에 지금 다시 고생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정점에 지금 우리가 코로나19와 같은 것들을 맡고 있는 건데요. 이런 부분들이 기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적지 않은 분들은 지금 전염병이 기후위기가 만들어내는 일종의 예고편 같은 거다, 이런 진단들을 하고 있고, 그게 근거가 없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기후위기에 대해서 모두 공감하시죠? 그죠? 네, 진짜요? 우리가 사실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클라이밋 체인지, 기후변화라는 얘기를 많이 썼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저는 이제 일관되게 기후위기, 클라이밋 크라이시스라는 용어를 쓰고, 또 어떤 분들은 클라이밋 이머전시, 기후 비상사태라는 용어를 써야 된다, 이렇게 지금 기후와 관련된 이야기들의 긴급성과 심각성의 강도들이, 단어가 높아지는 순서로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옥스퍼드 사전에서 기후 비상사태라고 하는 걸 올해의 단어로, 올해의 용어로 지난해 막 선정할 정도로 되게 중요해지고 있는데, 근데 정말 우리 국민들이, 또는 전주 시민들이나 전북 도민들이 기후 위기를 비상사태급으로, 비상사태라는 거는 국가가 뭔가 전면적으로 뭘 액션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비상사태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인정하고 느끼고 고민하고 있나,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질문해보고 싶은 거잖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작년 말쯤에 제가 그린 뉴딜 얘기하면서 기후위기가 일종의 준전시상태 같은 거다, 실제로 그린 뉴딜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하면 별로 느낌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어쩌면 저도 그랬을지도 모르겠는데, 올해 이제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이게 이제 비상사태 같은, 또는 준전시상태라는 용어를 대통령 포함해서 국가 결정자들, 정책 결정자들이 쓰면서 비상사태 또는 준전시상태 같은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느끼시는데, 아직은 기후위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어떤 분들은
아직 오지 않은 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기후 위기 말고 우리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느끼는 두 개의 위기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고 싶은 건데요. 이 그린 뉴딜 하면서 여러 가지 다른 쪽 분야에 계신 분들하고 논의를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쪽에 계신 분들하고 논의를 해보면, 사회복지 쪽에 계신 분들은 뭘 위기로 보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심각하게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저출산 고령화가 엄청나게 심각한데 대한민국에 그게 오래되면 나중에 젊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에 돈을 넣어야 그 뒤에 노년들이 부양을 받는데, 넣어야 될 젊은 사람들의 숫자가 갈수록 줄어서 국민연금 계정이 점점 더 고갈될 거고, 그래서 2050년경쯤 되면 대한민국의 국민연금은 빵원이 될 거다, 이제 이런 거 신문기사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실제로 복지하시는 분들은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 정책결정단위에서도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다시 조정하자, 국민연금 이 납부 비율을 올리자, 이런 논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 고갈 시점은 약 205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위기죠. 오지 않은 위기인데 2050년 정도 되면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하게 되고, 그 영향 때문에 국민연금이 없어지게 되고 고갈되게 되고 우리나라의 사회 안전망이 무너질 거다, 이런 고민들을 하는데, 기후위기는 이거보다 훨씬 더 빨리 오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상대로라면. 근데 왜 2050년의 위기에 대해서는 신문지상에도 엄청나게 떠들고 정치인들도 관심을 갖고 우리 국민들도 그게 위기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는 충분히 아는데, 기후위기는 왜 그렇지 않은가, 이제 이거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가 좀 해봐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 우리 국민들이 위기의식으로 느끼고 있는 게 이 기술 문제죠. 그전까지는 잘 못 느끼다가 아마도 제가 느낌으로는 2016년에 이세돌과 인공지능 알파고가 바둑 두다가 인공지능한테 대패를 하면서 이 기술 발전, 인공지능을 필두로 한 기술 발전이 굉장히 위험한 거구나, 이제 이런 고민들을 이제 많이 하시게 된 것 같아요. 실감을 하시면서 그 후에 이제 엄청나게 쏟아졌잖아요. 기술 변화나 인공지능의 발전이 인간들의 일자리를 뺏게 될 거고, 앞으로 한 2040년대 이후에 어떤 보고서, 옥스퍼드의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직업의 45%가 사라질 거다, 이제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일자리 불안정이나 일자리 소멸에 대비해서 사실은 기본소득을 주자는 것도 그래서 탄력이 받은 거 아니겠어요? 확실하게, 그래서 지금 이 기술 혁신으로 인한 일자리 불안정과 일자리 소멸의 위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말씀들이 있으셨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꽤 이게 위험할 수 있다고 하는 문제의식들을 많이 공유했는데, 이것도 당장은 아닙니다. 이것도 당장은 아니고 2020년 후에 또는 그 후에 이런 정도인데, 약간 좀 빠르게도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은 논의들을 우리가 했고 문제의식들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에 비하면 기후위기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2030년까지 우리가 결정적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긴급한 주장들이나 호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과연 미세먼지를 걱정하는 것, 당장의 미세먼지를 걱정하는 것 이상으로 기후위기가 오히려 기술 변화보다 또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복지 위기보다 훨씬 더 빨리 오게 되어 있는데, 그에 상응하는 고민들을 공유하고 있는가, 못한다면 왜 그러한가, 이제 이런 고민들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미래에 오기 때문에 이게 느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뭔가 우리가 공유하고 뭔가 여론을 만들어 나가는 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유를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뒤에 좀 말씀드리겠고,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요즘에는 이제 국제적으로는 기후위기를 전혀 고민할 법하지 않은 집단들도 기후위기를 이제 고민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BIS라고
국제결제은행이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시중은행들, 중앙은행들이죠. 중앙은행들의 모임입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모임. 예를 들어서 한국에는 뭐 한국은행, 일본의 일본은행,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이런 모임, 은행들의 모임이 BIS라는 국제결제은행인데 올해 2020년 1월달에 국제결제은행에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린스완이라는 이름의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기후위기라고 하는 게 이 새로운 종류의 되게 위험한 위기라서 각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인데 중앙은행들은 통상 그전에는 위기에 대한 모니터링 중에서 제일 큰 걸 뭐라고 생각했냐면 금융위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2008년도에 겪었던 것처럼 주식시장의 거품이 붕괴해버리거나 부동산 시장 거품이 무너져가지고 위기가 터지는 거를 블랙스완, 검은백조 현상이라고들 당시에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런 위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는 게 중앙은행들의 임무 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은 이제 은행들이 많이 논의했는데 기후위기가 터지는 거는 부동산 시장 거품이 무너지는 거나 주식시장 거품이 무너지는 것과 유사하면서도 어떤 대목에서는 그 영향이 엄청나게 크다는 점에서 어떤 면에서는 그 이상으로 위험할 수도 있다. 따라서 만약에 각 나라의 시중은행들이 기후위기가 터졌을 때 그로 인해서 투자한 자산들의 영향을 받는데 투자하고 있으면 기후위기가 언제 일어날지 잘 모니터링해서 미리 대처해야 된다. 안 그러면 수습이 안 된다. 이게 주식시장 이런 거 투자 잘못해가지고 금융위기 뻥 터지면 신용은행들 다 문 닫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뱅크런이라고 해가지고 파산하는데 그 이상의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주장하는 논문입니다. 이 얘기는 이제 경제 중에서도 가장 기후위기와 연관이 없을 법한 금융 쪽에서도 기후위기를 무지무지 중요한 거로 얘기하고 있고 거기에 대처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 조직이, 이 협회가 올해 5월달, 그러니까 2달 전이죠. 2달 전에 그린스완 2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그 요점은 뭐냐면 코로나19가 아까 그린스완 1은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퍼지기 직전에 나온 보고서였는데 코로나19를 보면서 보니까 코로나19가 기후위기가 터졌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자기들이 예측한 것과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만약에 기후위기라는 게 터지면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이 두 개를 같이 봐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꽤 이제 기후위기라고 하는 게 환경운동가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거의 모든 기관들, 공적인 기관들이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슈가 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제 계속 저도 그린 뉴딜은 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환경운동가들의 이슈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경제, 산업, 노동의 이슈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이슈라고 하는 걸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요. 어쨌든 코로나19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가고 있는데 이 코로나19가 뜻하지 않게 만들어준 결과 중에 하나가 기후위기와 연관해 보면 대기 중에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여기 이게 100년 동안 전 세계가 탄소 배출을 한 걸 그래프를 그린 건데 이런데 몇 군데에서 조금씩 탄소 배출이 줄고 나머지는 줄기차게 들어왔는데 줄었던 때는 이제 언제냐면 1929년 대공황 때, 2차 세계대전 때, 그리고 1980년에 또 세계 경제가 이 중동의 석유 위기로 휘청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 아니면 이게 줄질 않았습니다. 근데 올해 지금 이제 아직 올해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예상치이긴 한데 올해 작년에 비해서 탄소 배출이 약 8%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밑에 확 떨어지는 게 보이죠? 굉장히 전례 없이 높은 수준으로 탄소 배출이 줄어들 거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우리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활동 안 하고 재택근무하고 대봉쇄하고 이동 안 하고 비행기 안 타고 이런 정도로 그것도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활동을 중단하고 비행기 다 세워버리고 자동차 세우고 공장 세우고
회사 안 나가고 애들 학교 안 보내고 이 정도 되면 그런 정도로 노력하면 이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그린 뉴딜로 해야 될 목표가 매년 이만큼씩 줄이는 건데요. 어쨌든 그렇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외신에서도 보셨겠지만 이게 이제 인도의 히말라야 산맥에서 150km 떨어진 이제 펀자브 지방에서 히말라야 산맥을 찍은 건데 이제 인도도 지금 중국 못지않게 경제 개발이 돼서 공해가 장난이 아닌데 이 150km 떨어진 펀자브 지방에서 히말라야 산맥이 선명하게 보이는 게 이제 30년 만에 오랜만에 선명하게 보였다고 난리가 한번 났었죠. 자, 이제 이렇게 탄소가 줄어들면 대기 중에 탄소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냐? 여기서 이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기 중에 지금 우리 공기 중에 탄소는 올해도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도 늘어나고 있는 건데 이거를 이제 기후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욕조에 물을 가득 채웠지 않습니까? 이 욕조를 우리가 대기 중이라고 보면 물 채운 거를 이산화탄소 배출한 거를 보면 계속 지금 수도꼭지를 틀어서 욕조가 계속 차 넘치고 있는데 코로나가 터져서 그 욕조를 잠시 수도꼭지를 잠가둔 거죠. 근데 수도꼭지를 잠갔다고 욕조의 물이 줄어들진 않아요. 욕조의 물이 줄어들려면 밑에 배출물을 빼야 줄어드는데 더 늘어나지 않는다 뿐이지 줄어든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미세먼지는 한 일주일이면 우리 공기 중에서 없어지거나 바람에 날려서 사라지는데 이 대기 중에 이 온실가스라고 불리는 주로는 이산화탄소겠지만은 온실가스는 그렇게 쉽게 없어지는 게 1년 안에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10년, 20년을 가는 되게 장기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잠깐 탄소를 덜 배출했다고 해서 대기 중에 탄소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걸 누적적으로 한 10년 이상 계속 해야 된다는 건데요. 자, 그러면 얼마나 어디까지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이따가 이명박 정부의 녹색 성장하고 뭐가 다른지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터인데 지금 우리가 이제 기후 위기를 얘기하고 그린 뉴딜을 얘기하는 게 그저께 얘기는 아니잖아요. 우리 이제 지속 가능 성장이라는 얘기는 이미 80년대 말부터 얘기해 왔던 겁니다. 근데 최근에 기후 변화라는 말에서 기후 위기라는 말로, 기후 비상사태라는 말로 말을 바꾼 데는 최근의 상황들이 반영이 돼 있고 그 중에 우리는 이제 2015년에 5년 전에 파리에서 오래간만에 세계 지도자들이 기후 협약에 대해서 동의를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그걸 다시 깨겠다고 하지만 동의를 한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2년 전인 2018년 9월달에 대한민국, 다른 나라도 아니고 대한민국 송도에서 유엔 국가 간 기후협의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론을 낸 거에 대해서는 아마도 그때도 우리나라에도 거의 보도가 안 된 것 같아요. 뭘 했냐면 2018년에 유엔에서 1.5도 특별보고서라는 거를 한국에서 발표를 합니다. 한국에서 회의를 해서 발표를 하는데 그 1.5도 특별보고서는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200년 전에 비해서 지구 온도가 2도 정도를 넘으면 안 된다. 그러면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거다라고 해서 이제 2도씨를 넘기지 말자 이런 게 일반적인 합의 사항이었는데 최근에 과학자들이 다시 재평가하고 한 결과 2도가 아니라 1.5도 수준에서 막아야 된다. 지구 온도가 높아지는 걸. 이렇게 다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그게 1.5도 특별 보고서인데 다시 말하면 1.5도만 넘어가도 우리 인류가 감당하기가 매우 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이주민이 수천만 명이 발생하게 되고 그런 것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냐 이제 이런 문제 제기를 포함해서 쉽게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오기 때문에 1.5도에서 막자는 거고요. 이미 지구의 대기 중의 온도는 200년 전에 비해서 거의 1도 정도는 이미 높아졌다고 그래요. 1도 정도는 높아졌고 매 10년 단위로 약 0.2도씩 높아지는 거니까 지금 이 상태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한 20년 후에는 1.5도에 거의 근접하는 상황으로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액션을 하지 않으면 1.5도는 그냥 가볍게 넘을 거고 2도, 3도까지 넘어갈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뭘 하자는 거고, 그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 결론은 1.5도 이내로 막아야 된다, 인류가. 첫 번째. 두 번째는 1.5도 이내로 막기 위해서는 10년 안에, 그러니까 2030년까지 되게 10년 프로젝트, 국가가 10년 프로젝트로 대규모적인 공공자원을 투자해서 1.5도로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 조치의 세 번째는 그 조치의 결과가 10년 안에 정확히 말하면 2010년 기준이지만 지금 기준으로 봐도 지금 기준으로 대략 우리가 배출하는 탄소량의 절반 정도 수준으로 탄소 배출을 떨어뜨려야 된다. 그러니까 1.5도, 다시 요약드리면 1.5도 이내로 막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지금 배출하는 탄소량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뜨려야만 그 1.5도로 막을 수 있다. 이게 핵심 요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린 뉴딜의 제 1번은 그린 뉴딜은 일자리도 만들고, 그린 뉴딜은 탄소 배출도 줄이고, 환경에도 기여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거 다 적고, 그린 뉴딜의 제 1장 1절은 1.5도로 막기 위해서 10년 안에 탄소 배출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전제가 돼요. 이게 빠져 있으면 그린 뉴딜이 아닌 거죠. 그냥 친환경 정책. 이게 어떤 분들은 얘기하는데 2030년 말고 2050년에 순제로를 하자는 거 아니었어?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2050년에 순제로를 한다는 얘기하고 2030년에 탄소 배출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얘기는 같은 궤도에 있습니다. 순제로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탄소 배출을 아예 빵으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더라도 숲이나 자연이 그걸 다 흡수해버리면 실제로는 대기 중에 늘어나는 탄소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를 넷째로 순제로라고 하는데 2050년까지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2050년은 30년 뒤잖아요. 그죠? 30년 뒤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 여기 뭐 의원님들이나 계신지 모르겠는데 정치하시는 분들은 임기가 2년밖에 안 남았거나 기껏해야 4년이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30년 뒤에 좋은 얘기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자기가 할 일 아닙니다. 심지어는 본인,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살아있을지도 모르는 해잖아요. 살아있지 않을 수도 있는 해기 때문에 2050년 목표를 순제로로 잡는 건 좋은데, 그렇게만 잡아놓으면 지금 아무것도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2030년 목표를 다시 세운 거고, 그때 파리 협약을 주도했던 되게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분이 최근에 어떤 표현을 했으냐면 2030년 안에 반으로 줄이지 못하면 2050년에 순제로를 만든다는 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는 여러분들 뭐 다이어트 이런 거 해봐서 아시겠지만은 처음에 이만큼 줄이는 건 되게 쉬워요. 근데 그 뒤에 이제 마지막 얼마를 줄이는 건 어마어마하게 어렵잖아요. 우리 경험에서 알지만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일단은 2030년 10년 안에 절반으로 떨어뜨리는데 성공하지 못하면 그 뒤에 절반을 제로로 줄이는 건 아예 가망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10년 안에 절반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요새 이제 기후 활동가로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 그레타 툰베리나 이제 이런 청소년들은 2030년도 필요 없다. 당장 올해 얼마큼 줄일 건지를 대답해라 자기들한테. 2030년도 좀 길지 않냐. 지금 집에 불 났는데 내년에 불 끌게, 이런 게 무슨 소용이냐. 지금 당장 올해는 그럼 얼마 할래? 내년에는 얼마 할래? 이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거기에 책임을 져라.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상황은 그렇습니다. 요즘 상황은 그냥 친환경 사업할래? 친환경을 고려할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목표를 분명하게 세워야 돼요. 그리고 그걸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를 책임을 져야만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예, 저도 요새 돌이켜보니까 이제 제일 쓰지 말아야 될 단어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가 이게 지속 가능. 우리 이제 지속적 분들도 와 계시는데, 이게 서스테이너블, 이거 지속 가능 쓰면 다 면제부가 되는 것 같아. 나도 그거 고민하고 있어. 뭐 이런 거. 그래서
마치 실제로 아무것도 안 하는데 되게 고민하는 사람처럼 되고, 또 하나가 포용적 인클루시브, 이거 쓰면 나도 불평등 문제 심각하게 고민해, 이렇게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이 두 가지 단어가 정치인들이나 정책하는 사람들한테 일종의 면죄부를 주는 것 같아. 자기 그런 말을 막 하고 다니면 마치 그거에 대해서 되게 책임지는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이 액션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봐야죠. 네, 이게 길어졌고, 자, 좀 아까 말씀드린 거를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상황에 대입을 하면, 이 빨간 그래프는 제가 91년부터 2009년까지 진짜로 우리는 대한민국이 탄소 배출을 한 건데요. 이쪽 보시면 보이시지만은 한 번 정도 빼놓고는 대한민국은 줄기차게 탄소 배출을 늘려왔어요. 2014년에 잠깐 줄였는데 거의 얼마 안 돼요. 심지어는 녹색 성장을 얘기했던 이명박 정부 때도 탄소 배출이 줄었던 적은 없고 상당히 높게 올라왔습니다. 줄었던 적은 언제요? 1998년에 외환위기 때 한 번 줄었습니다. 외환위기 때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진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올라갔고요. 외환위기 때 경제가 마이너스 5.2%로 역성장을 했습니다. 경제 후퇴한 거죠. 그리고 실업자가 100만 명 이상이 실업자가 생겼고, 그때 탄소 배출이 마이너스 14%로 상당히 큰 규모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제가 아까 국제적인 수준에서 경제가 후퇴할 거고, 경제가 올해도 국제적인 수준에서는 마이너스 한 5% 후퇴할 거라고 보는데, 한국은 마이너스 한 2% 역성장할 거라고 보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소 배출은 마이너스 8% 정도 할 거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래서 지금 대략 한 7억 톤 정도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탄소 배출을 한다고 합니다. 대기 중에 한 해에. 근데 이거를 절반으로 10년 안에 줄이려면 매년 똑같이 줄인다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파란색처럼 해야 됩니다. 이게 파란색은 일어난 일이 아니고 목표인 거죠. 이런 정도 수준으로 줄여서 10년 뒤인 2030년에는 절반 정도 수준이면 약 3억 5천만 톤으로 줄여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해야 이제 신뢰가 되는 건데, 이거를 그대로 제가 액면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잖아요. 올해 우리가 마이너스 2% 경제가 후퇴하고 그 결과로 탄소 배출이 마이너스 8%로 준다고 했는데, 10년 동안 매년 똑같은 수준으로 탄소 배출을 줄여서 절반으로 떨어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매년 마이너스 7%씩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 10년 뒤에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걸 다시 대입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올해 우리가 코로나19를 맞았잖아요. 그래서 경제 봉쇄가 됐고, 애들 학교 안 보냈고, 실업자 많이 생기고 이랬는데, 이 정도, 올해 우리가 코로나 한 번 맞은 정도가 되면 탄소 배출이 마이너스 8% 준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상태에서 회복이 안 되고 다시 한 번 내년에 또 코로나19가 또 맞아야 되고, 그 뒤에 10년 내리 매년 똑같은 코로나19가 계속 더 엎어서 코로나19를 우리가 맞으면 10년 뒤에는 반으로 줄어든다는 소리죠. 그죠? 네. 그런 겁니다. 이게 절반으로 줄인다는 소리가 그런 소리예요.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야 이 목표가 달성이 돼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못하겠죠. 그죠? IMF 기준으로 보면 아까 제가 한 해에 마이너스 14%가 늘었으니까 절반으로 줄이려면 우리 외환위기 기준으로 보면 2년마다 한 번씩 누적적으로 외환위기를 5번을 맞으면 반으로 줄어들게 돼요. 그러니까 거의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대목에서 그린 뉴딜을 말씀을 드리면, 이런 식으로 그냥 아무 전환도 하지 않고 경제활동 하는 거를 그냥 액면 그대로 줄이면 이렇게 어려운 고통을 감수해야 탄소 배출이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수준이나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도 탄소 배출을 저수준으로 끌어내리기 위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그게 그린 뉴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번 동안 내리 코로나를 맞는 수준으로 우리가
우리의 고통을 감수하면서 이걸 줄일 거냐, 이게 하나의 우리의 선택이고, 두 번째 선택은 그 정도 고통을 감수하지 않고 우리가 에너지 전환이라든지 우리가 교통 전환이라든지 이런 전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느 정도 지켜내면서도 저걸 줄일 수 있는 게 두 번째 선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택은 지금 하는 대로 계속 하다가 기후위기를 막는 거죠. 회복이 안 되는 기후위기를 막는 게 세 번째 선택이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지금 살던 대로 살다가 기후위기를 막는 거는 뭐 흔히들 얘기하는 대로 감당이 안 되는 거고, 첫 번째로 뭔가 전환을 하지 않고 그냥 경제활동을 줄이는 방식으로 해서도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국민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린 뉴딜이라는 방법 하나가 남은 유일한 선택지라는 거예요. 그게 뭔데? 그게 뭐가 됐든 우리가 하여튼 모든 지혜를 다 모아서 그 길을 찾는 걸 그린 뉴딜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뭐 그린이 뭐고 뉴딜이 뭐고 이런 얘기를 복잡하게 얘기하기 전에 그린 뉴딜이라는 게 이런 솔루션을, 이런 해법을 찾을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방법들을 우리가 정책 바구니에 다 담으면 그게 그린 뉴딜이다, 이렇게 사실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근데 한국이 이제까지 잘해왔는지, 그 다음에 민주정부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는 잘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봐야 되는데요. 불행하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가 OECD 국가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했고 굉장히 모범적인 국가로 칭찬을 받고 있는다고 하는데, 기후위기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보면 기후 악당 국가라고 불리울 정도로 기후위기 대처는 정말 형편없습니다. 여기 보면 기후위기를 얼마나 대처했는지를 순위를 61등까지 매겼는데 59등 또는 58등, 이게 제가 최근에 뽑아본 건데 59등 하고 있습니다. 최악이죠. 그래서 기후 악당 국가라고들 비판을 합니다. 외국에서. 5월달인가 대통령이 이 소리 듣고 환경부 장관한테 좀 너무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게 언론 보도에 났는데, 너무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객관적인 성적이에요. 억울하셔도 할 말 없는 건데, 이렇게 별로 상태가 안 좋고요. 사실은 우리가 그러면 옛날식으로 그냥 토건 개발하고 회색 경제에 빵빵하면 경제가 살아날 수 있냐, 경제가 나쁜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거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회색 경제 또는 심지어 요새 이제 디지털 뉴딜 한다고 하는데, 디지털 뉴딜 이런 거 했어도 2013년 박근혜 정부 때부터 경제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수출도 안 되고 내수도 안 좋고 안 좋았기 때문에 옛날식으로 한다고 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계속 성장률이 좋아지고 그럴 까닭이 별로 없습니다. 기대가 별로 안 됩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이제 경제 성장률, 뭐 에너지 소비율, 이래서 대한민국은 경제도 성장했지만은 전력 소비, 에너지 소비, 탄소 배출, 이게 다 한꺼번에 늘어온,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한꺼번에 늘어왔고요. 유감스럽게도 이게 늘어온 거는 민주정부 때냐 뭐 보수정부 때냐 관계없어요. 계속 다 늘었습니다. 이게 줄었던 거는 말씀드린 대로 외환위기 때 잠깐 줄은 거 말고는 전부 늘어왔던 게, 최근까지도 늘어왔던 게 사실입니다. 하다못해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도 최근에는 탄소 경제는 성장하면서 탄소 배출은 꽤 줄었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그린 뉴딜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지금 기후위기를 주로 얘기하는데, 기후위기와 함께 이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어져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불평등과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게 그린 뉴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평등 문제를 꼭 얘기해야 되고, 특히 또 코로나19와 불평등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 전염병들이 덮치면 없이 사는 사람들이 더 고통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기후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없이 사는 사람들이 기후위기나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의 고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이 터지고 나면 그 뒤에 불평등이 더 벌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게 IMF 국제통화기금의 최근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제통화기금이 사스, 메르스, 에볼라 같은 거를
조사를 해봤는데 이게 터지고 난 뒤에 불평등이 더 심해졌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한국도 이번에 포스트 코로나가 내년이 될지 후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이후에 불평등이나 양극화가 그냥 내버려두면 훨씬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판 뉴딜이라고 하는 게 그린 뉴딜도 마찬가지고 이 불평등이 그냥 내버려두면 심할 거기 때문에 이걸 줄이기 위한 결정적인 조치를 취해야만 하는 거죠. 우리나라 뉴딜이 이제 디지털 뉴딜을 포함한다고 해서 디지털 뉴딜하고 이 그린 뉴딜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면 되게 그린과 디지털은 되게 중요한 관계에 있습니다. 근데 그린이 빠지고 디지털 뉴딜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을 마구 더 발전시킬 수 있겠죠. 더 투자할 수 있겠죠. 문제는 뭐냐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또는 빅데이터라고 하는 최신의 기술을 쓴다고 해도 이제 그런 질문이 나는 겁니다. 뭐냐면 그 인공지능은, 그 머신러닝은 뭘로 돌아가는데? 전기로 돌아가겠죠. 그 전기는 뭘로 만드는데? 이런 거죠. 그 최첨단의 인공지능이나 기계학습 같은 거를 돌린다고 해도 그거를 석탄돼서 만든 전기로 돌리면 그게 첨단일 수 있겠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그림은 그냥 제가 이 빨간색 사이즈만 보시는데 맨 밑에는 요즘 흔히 얘기하는 인공지능의 머신러닝 해서 돌렸을 때 나오는 탄소 배출의 양을 측정한 거고요. 그 바로 위에 조금 빨간색이 작은 거는 미국 기준으로 자동차 한 대 사가지고 폐차할 때까지 썼을 때 나오는 탄소 배출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학습 한번 시키는데 자동차 5대를 돌린 거하고 똑같은 탄소 배출이 된다는 얘기죠. 지금 전 세계 전기의 10%는 인터넷이 쓰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이 되면 점점 더 올라갈 터인데 그거를 석탄 떼가지고 만든 전기로 할 거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실제로 점점 더 인공지능을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온실가스가 더 많이 생겨서 기후위기를 더 재촉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세돌이 졌잖아요. 바둑 떠가지고. 그리고 알파고가 이겼잖아요. 근데 그걸 에너지 소모량으로 보면 이세돌도 밥 먹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밥 먹고 바둑 떴을 거 아니에요. 이세돌이 먹은 밥의 에너지량의 5만 배의 전기를 인공지능이 썼다는 거죠. 그럼 그 얘기는 뒤집어서 표현하면 똑같은 에너지를 쓰면 이세돌이 이긴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컴퓨터, 인공지능 이런 얘기들을 우아하게 되게 혁신 기술로 얘기를 하는데 그 배경에 대한 그게 다 에너지가 있어야 아무리 천재라고 해도 밥을 먹어야 자기가 활동을 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인데 기계도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고철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 에너지를 뭘로 할 거냐.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는데 요새 4차 산업혁명까지 오겠는데 얘기되고 있는데 사실은 3차 산업혁명도 일어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세 번째 에너지혁명이 일어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산업혁명은 우리가 흔히들 증기기관의 발명, 내연기관의 발명 이런 걸로 산업혁명의 지표를 삼는데 냉정하게 말하면 증기기관은 나무 떼서도 증기기관은 돌아갑니다. 목탄으로 돌아가는 증기기관도 있고요. 근데 그 증기기관이 생산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는 석탄이라고 하는 되게 고밀도 연료를 영국인들이 대중적으로 쓰기 시작하면서 그게 증기기관이 엄청난 파워를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전기와 내연기관 자동차로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것도 석유의 발견과 활용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보면 1차 산업혁명은 석탄과 연관이 되어 있고 2차 산업혁명은 석유, 가스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 3차 산업혁명은 뭐냐? 이제 이런 거죠. 그건 아직은 에너지혁명 입장에서는 보지 않는 거고 지금 우리가 이제 그린 뉴딜 할 때 그 3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는 게 바람과 태양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런 대목을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린 뉴딜 없는 디지털 뉴딜이라는 게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고 이거는 뭘 얘기를 하냐면
그린 뉴딜을 우리만 얘기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린 뉴딜은 이미 미국이나 영국에서 2년 전부터 굉장히 뜨거운 주제가 됐던 사안이고 우리는 잘 못 받아들이다가 이번에 이제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그린 뉴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상황이거든요. 이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제 기후 악당 국가이다 보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늦으면서 서구에서는 이미 그린 뉴딜과 관련된 중요한 전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사용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우리보다 앞서가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누가 먼저 재생에너지의 경쟁력을 갖나, 첨단 경쟁력을 갖는가에 대한 경쟁이 시작되는 수준인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구 온도를 1.5도 수준으로 스탑을 시키기 위해서는, 중지시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전 세계가 유명한 뭐 엑스모빌이라든지 이런 석유 회사나 이런 회사들이 석유, 가스, 유전 뭐 이런 데 투자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 투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 석유, 유전, 뭐 석탄, 방산들 찾아놓고 뭐 투자하고 뭐 이런 거에 84% 거의 대부분을 더 안 캐고 땅에다 묻어놔야만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다 묻어놓고 더 이상 캐지 않고 거기에 투자한 자산을 다 손실 처리해버려야만 1.5도에서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다 캐서 쓰는 한 1.5도를 막을 수 없다는 거고, 심지어 2도씨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해도 지금까지 개발된 화석연료의 60%는 땅에다 묻어놔야 된다. 그럴 정도로 사실은 이 1.5도를 지키는 게 이게 화석연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거고,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이미 투자됐는데 쓰면 안 돼. 이게 버리는 자산이 되는 거죠. 이게 버리는 자산을 스트랜디드 에셋, 좌초 자산이라고 불러서 여기다 투자해봐야 이건 안 되는 거고 쓰면 안 되고 버리는, 이미 손실 처리가 돼버려야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이미 일부 국제 금융자본들은 이제 석탄 발전이나 이런 데 투자하는 거를 손실 처리를 하기 시작했고, 일부는 뭡니까? 더 이상 투자하지 마라. 거기에 이제 이런 얘기들을 권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와중에 며칠 전에 한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EU하고 유럽연합하고 그린 뉴딜 협력하기로 하면서 그날 이제 대한민국 한전에서, 한국전력에서 인도네시아 석탄 투자를 결정했었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거 하면 나중에 투자 회수도 못 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고요. 그린 뉴딜 경제학은 나중에 한번 참고로 보시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런 거 따로 말씀 안 드리고 바로 넘어가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린 뉴딜을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하면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 성장하고 뭐가 다른데? 대번에 물어보는데, 저는 요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최근에 한 10년이라는 시간, 12년이죠. 1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갖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게 뭐냐가 이제 중요한 건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 기후변화나 기후위기의 심각성 정도가 무지무지하게 커서, 제가 이제 저만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각자가 텀블러 쓰고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이렇게 해서 기후위기를 막을 시대는 끝났다. 그렇게 해서 도저히 못 막고,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준전시 상태에 준하는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국가의 자원을 총동원해서 10년 프로젝트로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모든 행동을 다 해야 겨우 막을까 말까한 상황이다. 그리고 그래서 거기에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 절반 감축 뭐 이런 목표가 분명하게 세워져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매년 계획들이 세워지지 않으면 기후위기를 못 막는다. 이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2008년, 9년 이명박 정부의 녹색 성장에는 그런 목표들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린 뉴딜 하려면 그런 목표들이 분명해져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불평등이나 이런 것들도 엄청나게 그 10년 동안 지금 심해졌기 때문에 이런 전환 과정, 이걸 탄소 배출을 줄이는 과정이 사회적 약자들이나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국가가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 전환 과정들을 정의롭게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점들이 추가가 된 거고요. 이제 이런 어려움만 추가된 건 아니고 나쁘지 않은 소식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10년의 시간차 동안 이른바 녹색 기술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발전했습니다. 우리는 주로는 IT 쪽에 기술 혁신된 것만 놀라워하는데 어쩌면 그것 이상으로 녹색 쪽에 재생에너지나 배터리나 이쪽의 기술이 엄청나게 혁신이 돼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2020년 현재 수준의 기술만으로도 인류가 화석연료 한 방울도 떼지 않고 바람과 태양으로 우리가 살던 생활을 먹고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지금 기술만으로도 충분하고 또 앞으로 계속 기술이 혁신될 거기 때문에 녹색 기술의 혁신이 그런 걸 가능하게 해줄 거다. 뭐 이제 이런 차원에서 10년 전과 완전히 10년 전에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재생에너지나 이런 단가들이 엄청나게 좋아졌고 전기차의 현실화 가능성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그런 거에 따라서 10여 년 전에 이명박의 녹색 성장이나 뭐 오바마 정부의 그린 뉴딜이나 이제 이런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하고 지금은 그런 차원에서 보면 완전히 다른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아쉬운 거는 저보고 그러면 이명박 정부의 녹색 성장과 문재인 정부의 그린 뉴딜이 어떻게 다른데 이렇게 물어보면 월요일 날 뭐가 나올지 잘 모르겠는데 13일 날 현재까지 정부가 발표한 대로라면 제가 볼 때는 이명박 정부의 녹색 성장과 문재인 정부의 그린 뉴딜은 다른 점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보면 문재인 정부의 그린 뉴딜은 친환경 사업 아이템 쭉 늘어놓고 그 중에 정부 부처들이 하고 싶었던 거 평상시에 할 만한 것들 몇 개 가져다가 정책 아이템에다 붙여놓은 거라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의 그린 뉴딜 어디에도 10년 안에 탄소 배출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지금은 탄소 배출 하던 대로 하는 거에 37%를 줄이기로 이미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생산은 2030년까지 20%, 전기 생산은 20%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최소한 2배 이상을 하는 걸로 계획안을 전면 수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반 감축이 달성이 안 되는데 그런 얘기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문재인 정부의 그린 뉴딜은 이명박 정부의 녹색 성장과 같은 버전,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버전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2020년 버전의 그린 뉴딜은 대한민국 정부가 아직 하고 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절반으로 줄이는 거를 제일 목표로 하다 보니까 친환경 사업을 많이 한다고 그린 뉴딜이 아니고 친환경 일자리 되는 친환경 사업을 많이 한다고 그린 뉴딜이 되는 게 아니고 결정적으로 탄소 배출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 대상들을 우선순위를 매겨서 잡아가지고 그게 탄소 배출이 확실히 줄어들 수 있도록 전환을 시켜야 되는 거죠. 기존 상황에서 새로운 상황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고 그렇게 본다면 주로는 그게 이제 화석연료를 쓰는 거를 줄여야 되는데 화석연료 소비를 결정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에너지를 화석연료로 쓰던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작업을 대규모로 진행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모빌리티, 그러니까 교통에서 내연기관의 자동차, 우리 가솔린 경유 같은 내연기관 자동차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되고 세 번째는 우리 건물이라든지 주택의 냉난방에서 화석연료의 의존도라든지 이거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산업에서 또는 우리 일상에서 화석연료의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말씀드린 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순서로 대략 뭐 이게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대략 이런 분야에서 화석연료의 의존도를 10년 안에 획기적으로 줄이는 작업을
정부가 책임지고 지자체와 우리 각각도 이런 부분들에서 책임을 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일단은 에너지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 대한민국은 태양과 바람으로 전기를 만들어 쓰는 게 실제 생산량 기준으로는 4%도 안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선진국은 이미 4분의 1 정도를 적어도 전기는 재생에너지로 쓰고 있고 미국을 포함해서 서구의 대부분의 그린 뉴딜의 첫 번째 목표는 적어도 전기는 10년 안에 100% 재생에너지로 쓰겠다. 이제 이런 게 다수입니다. 다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린 뉴딜이 다우게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전기를 10년 안에 재생에너지로 얼마나 만들 건데 이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정부의 안은 20%까지. 그 20%는 지금 이미 대부분의 유럽 나라들은 달성하고 있는 수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도 최소한 그것의 2배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지금 재생에너지 발전하는 거에 2배 이상은 재생에너지로 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석탄 화력은 10년 안에 폐기를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이제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은 지금도 여전히 석탄 화력을 새로 짓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석탄 화력 가장 탄소 배출에 문제가 많은 석탄 화력은 10년 안에 셧다운 시키는 걸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정부가 이런 걸 한다는 소리는 없고요. 이게 비용 대비 효율적으로 가능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능하다는 문제입니다. 풍력 같은 경우는 지난 10년간에 약 60% 가격이 줄어들었고 태양과 배터리는 다 거의 90%에 가까운 비용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앞으로 10년 동안 또 절반 이상의 비용 하락이 있을 거로 예상되고 그 결과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2020년대 중반 앞으로 한 4, 5년 정도 되면 반도체보다 글로벌 시장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전기차가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2배에서 3배 정도 가솔린 차에 비해서 비싼 거로 알고 있는데 논리적으로 보면 2025년 정도 되면 내연기관 자동차 값이나 전기차 값이나 비슷해질 거다 이렇게들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전기차의 가격의 40%는 배터리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줄어들 거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10년 안에 전 세계 자동차의 상당 부분은 전기차로 대체된다. 근데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광명 이런 데서 기초에서 에너지 관련된 그린 뉴딜 제안들을 하고 있고 두 번째가 교통입니다. 교통. 아까 제가 이제 내연기관 차를 걷어내야 된다는 건데 사실 내연기관 자동차가 지구상의 도시에서 굴러다니는 게 대한민국이 2,300만 대가 굴러다니는 게 한 100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19세기 말만 해도 뉴욕 뭐 이런 데 이제 마차가 다녔잖아요. 근데 이게 100년밖에 안 됐는데 그걸로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저기 가솔린차나 경유차보다 가는 게. 그래서 이게 이제 LA의 그린 뉴딜 사례인데 LA 그린 뉴딜 사례가 가장 이상적이어서 제가 가봤는데 그 도시 단위로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되냐면 첫째는 자동차를 덜 타야 되는 거죠. 자동차 대수를 줄여야 돼요. 자동차 대수를 안 줄이고 전기차를 늘렸더니 이제 그게 제주도의 사례인데 전기차도 늘어났는데 내연기관 차는 더 빨리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타는 걸 줄여야 되고 프랑스가 최근에 이달고 시장이 재선됐습니다. 여기 되게 녹색당과 연합해서 시장이 됐는데 그 이달고 시장이 되게 중요한 두 개의 공약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공약은 아닌데 첫 번째는 우리 집에서 내가 도시 생활하는데 우리 집에서 15분 안 거리에 모든 걸 다 해결하고 직장도 15분 안 거리에 있고 쇼핑도 15분 안에 거리에 있고 그래서 자가용 타고 차 타고 다닐 일이 거의 없게 하겠다라는 게 하나의 목표였고 두 번째는 파리 시내의 주차장 6만 개를 없애버리겠다. 절반의 주차장을 없애버리면 차를 못 갖고 다니다. 이미 파리 시내 안에는 자동차의 최고 속도는 30km입니다.
그래서 그 공약을 내세워서 엄청나게 논란이 됐는데 어쨌든 결선 투표에서 엊그저께 이겼습니다. 그래서 재선이 됐는데 그런 수준으로 걷고 일단은 걷고 두 번째는 걷지 않으면 동력이 안 드는 자전거를 타고 세 번째는 굳이 자동차를 타면 대중교통을 타는데 그 대중교통은 100% 전기화를 시키고 마지막으로 그래도 안 되면 자가용을 타는데 자가용도 거의 대부분은 10년 안에 다 전기화를 시켜야 된다. 이제 이런 프로그램인 거죠. 이런 정도 수준으로 해야 탄소 배출이 이쪽 분야에서 절반으로 줄어들 거다. 이런 거.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될 경우 전주시가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까지 했던 거하고 질적으로 상당히 다른 그림들을 그려야 돼요. 제가 딴 데 가서도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서울시에 몇 년 전까지 이 주민들하고 총회하고 이런 거 해보면 서울시에 424개 행정동이 있는데 동주민자치에서 총회하면 100이면 100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두 개가 나옵니다. 거의 똑같아요. 하나가 주차장, 그죠? 또 하나가 쓰레기. 이 두 개가 거의 나옵니다. 근데 주차장 문제, 서울시 주차장 한 개 세우는데 얼마 드는지 아세요? 1억. 주차 공간 하나 만드는데 비용이 1억. 실제로 진짜인지 확인해 보려고 제가 서울시 금천구의 주차장 시설을 가봤는데 워낙 옛날 이 주택들이 다락다락 붙어 있는데 주차 문제가 심각하니까 구청에서 연립주택 하나를 샀어요. 연립주택 하나를 사서 그걸 부셔버리고 5층짜리 주차 타워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한 40대인가 50대 들어가요. 차가 주차 공간이. 근데 그거 짓는데 40억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보다 더 귀하게 대접받는 거죠. 우리 사람 한 사람 혼자 자취하는데 1억 안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주차 공간 하나가 어쨌든 세우는데 1억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주차장 많이 만들어준다고 이제 공공에서 막 하다가 그거 도저히 안 되니까 주차 공유 시스템을 만들자 무슨 뭐 IoT 이런 거 가지고 뭐 이래서 앱 가지고 주차 공유하는 프로그램 만드는 게 한때 유행이 됐습니다. 근데 파리시를 기준으로 보면 이제는 그렇게 하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예 자동차를 없애나가는 방식으로 가자 이렇게 발상을 바꿔버리게 되는 상황들이 최근에 전개가 되는 거고요. 그린뉴딜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확 바꿔버리는 쪽으로 틀어버려야 된다. 이제 그런 걸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시간을 말씀드리는 거 훨씬 많이 써서 금방 끝내겠습니다. 그 화성시 같은 경우 이게 좀 작으니까 이제 청소년부터 대중교통을 무료로 하고 전기차로 전환하겠다 이제 이런 계획들을 조금씩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기화를 시켜버리고 택시까지 그 다음에는 전기차 특히 대도시에서는 대중교통 무료를 추진해야 됩니다. 대신에 도심 혼잡 런던처럼 도심 혼잡 통행료를 징수해서 그걸로 하자 이제 이런 제안들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분위기라면 뭐 난리가 날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집중적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가 아까 제가 이제 에너지, 그 다음에 교통 얘기했는데 세 번째가 집입니다. 건물, 주거에서 그린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공공건물, 두 번째 상업건물, 세 번째 내가 사는 내 집, 네 번째 내 집인데 세준 내 집, 다섯 번째 공공임대주택 이렇게 한 5가지 종류의 건물들이 이 그린 리모델링을 생각하면 있는데 이거를 대대적으로 단열이라든지 효율화 개선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대략 아파트를 빼면 대한민국의 전 주택의 70%는 2000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고 원칙적으로 보면 그 2002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은 모두 에너지 효율로 보면 낙제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서 에너지 효율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대목이 제일 사실은 일자리 만들기도 좋고 제일 큰 프로젝트가 따라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추경하고
이 추경의 그린 뉴딜에 이거를 그래서 포함을 시켜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정부가 하는 거는 공공건물 일부를 그린 리모델링을 실험하겠다는 거고, LH공사가 가지고 있는 LH공사의 공공임대주택의 일부를 그린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정도 수준이라서 실제 이제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민간 건물, 특히 이제 중저소득층의 주거 복지 차원에서라도 그린 리모델링을 대대적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초중 고등학교를 포함한 공공 건물을 제로 에너지 아예 그냥 단열만 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 생산까지를 해가지고 그림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프로젝트를 서울시하고 서울교육청이 일부 하겠다라고 이제 지금 발표한 상황인데, 이런 것들도 조금 대범한 프로젝트를 해야 됩니다. 제 느낌에는 이게 제대로 하려면 70년대 농촌 새마을운동하면서 지붕개량운동을 전국적으로 하듯이 그 정도 급으로 해야 사실은 수백만 채에 있는 이 건물들의 그린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는 게 지금 판단인데, 이 부분도 우리가 상상력을 훨씬 더 키워서 가야만 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예, 이거는 지금 시간 때문에 생략하고 요것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다 좋은데 그게 쉽게 되겠냐. 지금 태양광 하나 동네에 설치하려고 해도 뭐 민원이 장난이 아니고 여러 가지 주민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근데 생각해보면 이제 이해가 안 되잖아요. 뭐냐면 아까 제가 우리나라는 태양광이라고 해봐야 겨우 고작 실제 발전량 기준으로 보면 4%도 안 되고 뭐 2%, 3%밖에 안 되는데, 그거 가지고도 민원이 발생하고 이제 태양광 설치에 반대하고 이제 이런 분들이 환경 문제나 이런 걸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데, 태양광과 바람으로 전력 생산을 50%까지 끌어올리자는 게 말이 되냐 이제 이런 말씀들 많이 하는데, 일단은 선진국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네. 하는데 우리만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만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고, 대략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그거는 지금 뭐 풍력 터빈도 그렇고 태양광 패널 설치하는 것들도 그렇고, 이게 땅 주인들하고 업자들하고 이제 둘이서 만나가지고 땅 뭐 산이나 야산이나 이런 거 논이 뭐하냐, 거기다가 태양광 패널하면 수익률 생긴다 이래가지고 이제 해버리니까, 그럼 동네 주민들하고의 의사와 아무 관계없이 해버리니까 동네 주민들한테는 그게 별로 반갑지 않은 소식이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만 겪은 게 아니고 유럽 나라들이 대부분 다 겪었습니다. 대부분 겪어서, 예를 들어서 80년대 덴마크 같은 경우는 그때 석유 파동 났을 때 대대적으로 풍력으로 전환하자 그러면서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지역 주민들이 동네 풍력 터빈 하나 세우면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지분 참여를 반드시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 발전도 이제 발전시켜서 판 거니까 발전해서 팔면 남는 수익을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나눈다든지, 이런 초기적인 제도적인 조치들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갈등을 줄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90년대 지금 독일이 이제 태양광 풍력이 굉장히 많은데, 90년대 독일에서 태양광을 동네에서 설치하고 그럴 때도 따라서 그 비슷한 조치들을 취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구에서는, 특히 유럽에서는 이런 태양광 이런 게 이제 소규모 협동조합이라든지 지역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소유하고 운영하고 이런 것들 케이스가 거의 이제 대부분인데, 우리는 이제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 정말 조금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많은 갈등들이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노정이 되어서, 만약에 지금 그게 그린 리모델링 됐던 모빌리티가 됐던, 특히 이제 에너지, 이게 기존의 화석연료는 원자력 발전 하나 큰 거 하나 세우면 1기가급 큰 거 하나 세우면 이제 엄청나게 큰 전력이 만들어지지만, 재생에너지는 1기가짜리 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 뭐 몇백 메가 잘해야 그 다음에 몇십 메가 몇 K짜리를 전국에 다 분산시켜서 깔아야 되기 때문에
이 주민들하고 공감대를 만들고 소규모 지역 기업들하고 이게 협력을 해서 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모델들을 잘 디자인해서 지역별로 특성에 맞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원전을 만들거나 석탄화력을 만드는 건 국가가 하면 돼요. 국가하고 되게 큰 대기업이 이제 국가가 투자하고 큰 대기업이 입찰 참여해서 하면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 그린 뉴딜을 하기 위한 프로젝트들은 다 집수리뿐만 아니라 에너지도 전국에 분산돼서 하기 때문에 역할이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이 따로 있고 방역과 기초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지역의 주민과 지역의 커뮤니티가 해야 될 역할들이 다 나눠진 것 같더라고요. 저는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은 일단은 재생에너지를 끝까지 밀어준다. 앞으로 기존은 석탄을 없앨 거고 그러니까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걸 없애고 재생에너지 쪽으로 무조건 밀어줘서 시장이 만들어지게 하겠다. 이거에 대한 신뢰를 확실하게 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정을 확실하게 책임져 주는 게 국가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이 대규모 이런 전환을 하는데 필요한 재정이 엄청나게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걸 실제로 기획을 하는 부분은 광역과 기초에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광역 단위로 이런 것들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들이 필요한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서울시 에너지공사가 기존에 이제 난방하던 SH공사에서 분리돼 나와서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 이걸 담당할 수 있는 전담 조직도 사실은 좀 없는 상태고요. 근데 어쨌든 지역에서 이걸 구체화시키는 거는 광역과 기초가 좀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대목들이 있고 특히 대한민국에서 그게 모빌리티가 됐든 그러니까 교통이 됐든 그린 리모델링이 됐든 그린 에너지 전환이 됐든 제대로 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기초 단위나 이런 데서 아까 제가 이제 광명하고 화성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 기초 단위에서 이거를 좀 제대로 된 한국에서의 제대로 된 모델들을 실험해서 만들어 주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해야만 이게 되는구나 이런 게 가능하구나 이제 이런 확신을 국민들에게 심어주지 않을까 싶고 그런 차원에서 역할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지역사회가 함께 저 나가야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뒤에 부분은 한번 참조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방법의 그린 뉴딜이 이루어지는 게 맞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